세계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죠. 외신 읽어준 남자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상 파마를 하셨다고 들어왔고, 네, 제가 청취자분들께 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자고 김덕진 부소장의 새로운 파마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내친 김에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김준우 님이 이런 말씀 쓰셨어요. 아드님이 신병검사 1등급을 받으셨다고. 네, 그래서 자랑스럽다. 네, 군복무 이제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안보는 성실한 군복무부터 첫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드님 덕에 저희가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빅데이터로 본 이번 주 분석 주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이번 주 분석 주제 외교 관련 기사 34,873건인데 네. 역시 또 안 나올 수가 없는 키워드죠. 방한 그리고 지소미아. 방한, 지소미아는 알겠고 방한은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네, 방한은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방한이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지소미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 이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이제 비건 이 미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할 때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오늘 이제 그게 딱 오늘이었거든요. 네네. 오늘 2박 3일 이제 3박 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갔더니 과연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종료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근데 그것에 이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됐고 또 뭐 답변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원래 이제 비건 대표의 일정이 원래대로라면은 22일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갈 거고 22일 출국 예정일 당시에 갑자기 근데 일정이 돌연 변경이 돼서 23일 오전에 미국으로 이제 다시 간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 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것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뭐 미국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목소리가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뭐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이제 비건 미 대북 특별 대표가 우리나라에서의 이야기들을 과연 미국에서 어떻게 얘기할까 뭐 이런 것들까지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비건 대표가 얘기를 안 한 거는 이 본인이 맡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태스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아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왔을 때 북한하고 판문점에서 이제 실무 협상 과정,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북한 측에서 반응이 좀 없었다. 그래서 일정을 사실 올 때 이렇게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겠다라고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없으니까는 그냥 떠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들 사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마 뭐 글쎄요,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 본인이 얘기할 만한 그런 토픽이 아니다, 그런 주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아마도 비건 대표가 말을 좀 아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 뭐 인터넷 댓글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댓글은 이제 아무래도 뭐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비건 대표의 노코멘트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생각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어쨌든 이제 이번에 있었던 이 이슈와 관련돼서 뭐 일본이 군사 야욕을 드러내는데 군사 정보를 주는 게 뭐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쨌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미국의 입장을 묻냐, 뭐 한일 간의 이야기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야기들도 좀 댓글에서 있었었고요. 네,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어떻게 이거 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 너무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처럼 뭐 다양한 좀 이야기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 가브리엘 님이 김덕진 부소장님 옛날 만화 영화 허클베리핀에 나온 꼬마 시드같이 생겼다라고 하셨어요. 그 세대가 아니라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하하. 귀여움의 끝판왕이다라고 막판에 좀 수습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저 잘 모르겠어. 네. 지금. 제가 원래 좀 이렇게까지 뽀글거리지가 않는데 좀 머리가 아픈 날이 있으면 이상하게 머리에 열이 올라와서 이렇게 그래요? 그게 뽀글거려진 거예요? 네, 뽀글거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상당히 뽀글거리기는 합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가 무섭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외신 뉴스 키워드 알려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첫 번째 키워드는 BBC 대담입니다. BBC
BBC 대담. 네, 어제죠. 22일 이제 BBC 대담 프로그램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네네. 출연하면서 맞아요. 화제가 된 키워드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좀 무슨 프로그램이냐 하드토크라고 하는 네. 프로그램인데 여기 이제 BBC 기자인 스티븐 세커 앵커가 전 세계 저명 인사들 대상으로 하는 대담 프로그램이라고 맞아요. 해요. 뭐 인기 네. 프로그램이고 뭐 직설적인 질문으로 좀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요게 한국 정부 강요가 처음으로 이제 출연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25분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15분 정도가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 네. 대한 이야기였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앵커가 강 장관에게 현 상황이 어떤 일본과의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뭐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안보까지 위태로운 상황이냐 이렇게 질문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가 아직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없었을 때였는데 그걸 좀 넌지시 같이 물어본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 장관의 대답이 우리는 좀 문제아를 최소화하고 싶었지만 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는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용의할 논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세이커 앵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일본이 한국보다는 뭐 경제적으로 훨씬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물어보기도 기분 좀 했고요. 나쁘네. 네, 그러니까 그러고 또 뭐라고 네. 했냐면 뭐 삼성과 같은 최대 기업들이 주요 기술 부품이나 재료를 일본에 의존하고 예,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뭐 다른 이제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이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국보다는 오히려 일본이 더 많은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국의 수출 산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강경화 장 고생하셨네.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이 받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그래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적자를 봤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의존하고 교류하는 상황입니다. 교류도 하는데 일본이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는 건 도저히 그렇죠.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앵커가 장관한테 매우 화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직설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강 장관이 그렇다. 우리가 되게 화가 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원래 스테판 세커가 조금 굉장히 터프하게 질문은 해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네. 또 메인 앵커고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일본이 아직까지 과거를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우리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나 있고 특히나 그때 살았던 생존자들이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발언권을 얻지 그렇죠. 못해서 감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앵커가 또 다른 돌리면서 막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화가 나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좀 했고요. 네. 그 이후에 뭐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또 이제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명목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 장관이 미국 측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협상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좀 저도 사실 진행했었습니다. 그 봤어요. 네. 저 화제가 좀 되길래 저 봤는데 원래 이제 좀 약간 공격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MC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많이 끌어내고 뭐 네. 이런 게 또 좋다고 생각을 해서겠죠. 프로그램이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1997년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이라 갖고 좀 간판 메인 앵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진짜 유명 인사들이 나오거든요. 뭐 기네스 펠트로도 나오고 뭐 알젤리나 졸리 지금 한국 와 있는데 네. 졸리도 나왔었고 뭐 투투주교 뭐 이런 분들 나오는 굉장히 좀 정말 유명한 분들 나오는 프로라서 어떻게 보면은 강경화 장관이 거기 인터뷰를 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한 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인터넷 댓글 반응도 한 두 개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네. 영어나 제스처 그리고 정말 영어야 뭐. 그리고 또 이제 끝내주죠. 우리나라 정치인지 최초로 나왔다는 네, 거에서 네.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또 이제 잘하고 있다 응원한다고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장관으로서 우리가 화가 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가 뭐 이거에 대한 또 찬반의 논란들도 좀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화제가 됐었던 클립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애플 돕겠다라는 네네. 키워드인데요. 이건 이제 애플이 아이폰에서 뭐 삼성 부품을 빼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을 돕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슈가 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애플이 최근에 이 아이폰의 주요 부품을 중국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소식이 뭐 전해졌다고 네.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LED 그러니까 화면이죠. 네. 화면에 들어가는 패널을 중국산으로 교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 때문에 이런 네. 이슈가 있는데 좀 그 실제 이런 뭐 비용이 얼마나 들고 또 중국과의 추가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거를 부품을 갖고 오려면은 네. 중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붙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품값 때문에 값이 올라가서 이게 애플의 이윤에 손해가 되니까
도와달라.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오히려 이제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고 애플은 관세를 내는 게 문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애플을 도와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이제 지난 16일에 트럼프 대통령 휴가일 때 쿡 애플 CEO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런 뭐 설득력 있는 얘기다 하면서 화답을 해주는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뭐 온라인상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없는 것 같다라든지 원칙이 없는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좀 비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팀쿡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특히 팀쿡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리버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환경 정책, 이민 정책 뭐 이런 거에 비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서로 좀 으르렁거려요. 대체로 실리콘밸리 쪽이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사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둘이 웃으면서 저러고 손잡고 있는데 되게 신기하다. 물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사진 많이 나오지만 네. 저 조금 의외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잠시 음모론 같은 걸 펼치자면 이게 중국 관세를 지금 일단은 12월 15일까지 미뤘잖아요. 그렇죠. 그걸 조금 더 미루려는 생각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댓글에서도 좀 재밌어요. 네. 일단은 애플이 이 중국산 펜을 쓰면 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러면 이제 삼성이 애플 안 최고죠. 사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럼요. 분도 있었고 네. 또 이게 일본발 소식이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견제하려고 쓴 기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야기들도 있었고 어쨌든 좀 뭐 지나서 다시 뭐 부품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그 퀄리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댓글에서는 오히려 좀 많은 얘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요. 이제 핏방울로 사망률 예측이라는 내용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핏방울로 5년에서 10년 내에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가 독일에서 개발되면서 이제 화제가 된 키워드입니다. 옛날에 핏방울 하나 갖고 있다가 옛날 사기로 한번 판명이 난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테라노스였나요? 실제로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사기가 있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250여 종의 질병을 진단한다고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아니고 핏방울 하나로 사망 위험률을 예측하겠다라는 위험률.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개념으로 한 거냐면 혈액의 성분 중에서 14가지를 이제 분석을 한 것인데 그 14가지의 어떤 물질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양을 종합해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사망률을 예측을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자신들이 이제 이야기한 걸로는 뭐 성인 4만 명 이상의 이제 실제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그 높은 확률로 이제 효과를 봤다라는 것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각 환자의 사망 위험률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방향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식의 이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가정하에 사실 그렇죠. 사망률을 예측하는 거라서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정확하십니다. 네. 그 댓글 반응도 처음에 그거였어요. 네네. 내가 당장 내일 사고로 죽을 수 있는데 이거는 네. 수명을 예측하는 거지 죽음을 예측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렇네요. 뭐 말이 되네요. 철학적인, 수명을 네. 예측하는 것이 죽음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네, 뭐 철학적인 것들도 있었고 또 이제 만약에 내가 수명을 알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모은 돈 그때까지 다 쓰고 보험도 빵빵하게 들어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 또 재밌어요. 수명을 알면 보험회사가 어떤 것인데 어떻게든 정보를 알아내서 보험 지급을 말 거둬갈 되네요. 거다. 뭐 이런 식의 또 한편으로는 과학이 참 멋지게 발달하는데 죽음을 미리 안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이런 식의 좀 다양한 좀 모양의 댓글들이 좀 달리고 김덕진 부소장님은 알고 싶으세요? 저요? 글쎄요. 그거 알게 되면은 좀 운동을 할까요? 운동 좀 해야 되는데. 파마를 다시 하고 또. 그렇죠. 네. 살을 열심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빅데이터로 보는 세계 이런 일이 빅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외신 읽어준 남자 김덕지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에서 아쉽게 비켜간 중요한 이슈 다뤄보는 책임 뉴스 시간입니다. 책임 있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에 반성회라고 했는데 이걸 바꿨어요. 그게 일주일 일주일 잔지였어요. 만에.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도 전우영 교수님께서 지적을 아. 하셔갖고 다시 책임 뉴스로 돌아갔습니다. 네, 역시 용감한 정말 본받을 만한 방송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바로 수용하시잖아요. 수용합니다. 네. 네, 네, 너무 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열린 이름은 방송. 열린 방송. 그러니까 아직은 가제. 아니 매주 임시 제목이다. 그냥 아예 매주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것도 뭐 괜찮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재밌게 바뀌는 코너. 네, 매주 바꾸는 이름.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들어갑시다. 청취자분 얘기에 네, 아이디어. 이슈로 들어가도록 아, 하고요. 네네네. 네, 이게 사실
아쉽게 비켜간 중요한 이슈라 그러는데 아쉽게 비켜가지 않고 뭔데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둘러싼 여러 가장 핫한 이야기. 뭐 그렇죠. 비켜갈 가장 수 사실은 없는 이슈죠. 사실 그렇죠. 비켜갈 수 핫한 없는 이야기였죠. 이슈. 네. 뭐 동생 이야기, 뭐 운동학원 그리고 사모펀드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 이제 따님 이야기까지 나와서 네네.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었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여러 여론이 있었는데 글쎄 그 중에서 가장 사실 핫했던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따님 얘기였어요. 이제 또 네, 우리 네. 국민들이 제일 많이 반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입시하고 군대 입시 문제, 병역. 예, 입시 병역 병역.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 후보자 딸에 둘러싼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시냐, 네. 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본론으로 훅 들어가면 네. 지금 뭐 처음에는 산호맹 전력 그리고 뭐 폴리패서냐 기억도 그러다가 안 나, 드디어 이제는. 사모펀드 웅동학원 네. 뭐 동생 내외가 위장이혼이냐 아니냐 하다가 드디어 이제 딸로 들어가서 지난주 네. 후반에 딸 장학금 문제가 첫 번째. 주말 사이에 이 딸의 고2 때 썼다는 이제 의학 논문.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3학년 때 썼던 또 다른 공주대 논문 뭐 등등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다 망라하면 저는 이 조국이라는 이름을 빼고 보면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니까 더 뜨거워졌고 검증이 엄격한 건데요. 매일 뭐가 나오는데 스카이캐슬에 비유한 건 적절한 것 같아요. 결국 기득권층의 스펙 쌓기로 인한 대입인데 이게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 보는데 결국은 그때 입시사정관제가 활성화됐던 때고 네. 위법은 아닌 것 같다. 네. 개별 논문에 대한 적절성은 따져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뭐 대학을 간 게 위법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불법이니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저는 교육 양극화의 문제라고 봐요. 2030 이 뿔난 젊은 네. 세대 또 이제 제 또래 4050 학부모 세대가 모두 이제 이 죄스러운 거죠. 우리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들에게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그 이너서클 네네. 소수 기득권층은 저렇게 스펙을 쌓아왔던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사흘 동안 청문회 하자를 민주당에 받으라고 오늘 요청을 드렸어요. 방송마다 네. 사흘 청문회를 받으시라. 하루는 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 청문회를 하시고 남은 이틀은 저 사학 비리 청문회. 더해서 교육제도 개혁 청문회. 하나 더해서 3일 사모펀드 청문회는 청문회. 3일 청문회는 사실은 유례는 없던 거고 그렇지.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는 결정하는 유례가 거잖아요.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국민청문회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김현성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네. 저도 화가 나는 네네. 거고 그리고 제 이제 입시를 앞둔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아마 보편적인 정서일 거고요. 이게 입시를 앞둔 애들이 있으면 되게 미안해요. 왜 나는 저렇게 못 해줬을까? 나는 뭘 했냐 아이들한테 라는 나는 것도 안 있고 미안하던데. 뭔가 이제 기회를 뺏긴 장학금과 같은 데서는 기회를 뺏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국 그 후보 딸이 받으면서 어떤 누군가는 또 그 장학금을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6번을 받으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논문 뭐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도 누군가는 그 자리를 예를 들면 뭐 유엔에 무슨 인턴십을 하는 과정에서도 네. 뭐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회를 어떤 뺏겼다라는 차원에서는 화가 나고 그래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십시오. 근데 이제 사과를 하는 것과 결국은 조국 후보가 법무장관을 잘 하냐 못하냐 사퇴를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조국 후보는 법률가로서 사실의 세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다투는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에서 맞다, 팩트에 이게 불법이 아니고 네. 정당하다라는 억울함을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정치나 행정은 인식의 세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과는 다르게 그렇게 믿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정서를 예를 들면 휘둘린다. 너희들이 가짜 뉴스에 휘둘리고 내가 불법을 하지 않았는데 휘둘린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사과하셔야 돼요. 사과하시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턴십 네네. 제1제자 문제에 있어서도 네네. 장 교수 말과 실제 그 책임했다라는 책임 연구원의 말이 약간 다르잖아요.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어서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무서워하는 건 사과하는 조국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과를 통해서 여론을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 저 또한 처음에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위해서
아니면 검찰을 개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문에 조국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약간은 좀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지지층들도. 불구하고 조국이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위법성이나 이런 것보다 근데 조금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 그리고 다? 이제 아니요. 불구하고 조국에 네. 대해서 최민희 평론가님 메시지를 아니다. 줘야 되는 거죠. 네. 김현성 네. 교수님의 말씀하고 제 이 이야기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조국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네네. 조국이라는 인물에 대한 검증으로 비롯된 문제가 지금 조국의 딸, 뭐 논문, 스펙 하나하나 이 문제는 청문회에서 따질 문제라고 좀 보지만 제가 제기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더 화나는 문제는 우리 일반 시민들 뭐 어쩌면 일개 시민들 그들이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게 교육기획관의 네.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영화의 대사였죠. 근데 그 우리 말고 그냥 서민 민초들 말고 정치권 내에서 조국 저거 봐라 위선자였지 기득권이었지 다누렸지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을 따라가 보니까 제가 보기엔 다르지가 않은 거야. 다 비슷할 거란 말씀이시죠. 비슷하거나 입시문제에서 더한 다 똑같죠. 비슷하거나 네. 더한 사람들끼리 네. 서로 일단은 정권에 흠집내야 되니까 조국을 낭만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네. 그래 정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게 이상을 이제 넘어가자 계급의 이거예요. 얘기다 사실. 뭐 그런 아니, 얘기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제1야당의 뭐 원내대표 손가락질 하시는데 지금 오늘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야 검증하니까 다르지 않거나 더하네? 네. 그분도 사학재단 이 그렇죠. 집안인데 네. 뭐 이 저 정부 돈 24억 원 안 냈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와요. 그럼 네. 제가 보면은 더하거나 똑같은데 지금은 마치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것 같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걸 다 정화하지 않으면 그럼 조국 낙마시키고 뭐 끝낼 겁니까? 아니고 저는 이거를 같이 아까 청문회를 사흘 하자는 의미에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제도개혁 청문을 열어서 이 국회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법제도 그것도 개혁을 분리해서 해야죠. 네. 인사청문회하고 섞어서 할 일은 분리해서건 아니죠, 이번에 사실. 그들의 사명으로 삼건 뭐 예를 들면 이제 조국 후보는 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너덜너덜해졌고 지금 뭐 사제도 다 포기했고 네. 집안은 재단도 포기했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발가벗겨진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보기엔 사법개혁에 목숨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져요. 좀 더 근본적인 부분 해결을 위해서 네. 우리가 좀 시스템 같은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설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짧게요. 이게 지난 네. 정권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당시에 혼외자 문제로 네네. 이 옷을 벗어요. 검찰을 나가는데 총장직을 내려놓는데 그때 제가 종편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혼외자 있는 사람은 공직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최동욱 룰을 만드십시오. 이 기회에. 정말 다 그거 어떻게 깨끗한지 알아? 한번 봅시다.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어떻게 지금 알아요? 보니까 확인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조국 룰을 만들어서 네. 이 셀럽들의 그 기득권 스펙 쌓기는 이 쫑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네, 네, 근본적인 넓게 제도개혁. 보자라는 이제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교통 정보 듣고 네. 그리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상회에서 다시 책임 뉴스로 돌아온 책임 뉴스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명 유튜버이자 아프리카 TV BJ 양팡인가요? 양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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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팡. 그분의 열혈 팬이 3천만 원에 상당하는 별풍선을 쐈는데 이 BJ 분이 만나주진 않아서 투신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다행히 뭐 저 생명에는 지장이 네. 없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해서 구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아주 특이하게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 정말요? 예, 저는 간혹 뉴스로 보는데 네.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우리가 BJ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 그 아프리카 TV 때부터 네네. 붙여진 이름이지만 지금은 유튜버들이죠. 사실은 아, 자기 채널을 그렇죠. 가지고 네. 예. 김현성 TV 지금 우리 김현성 교수님이 한국 인플루언서 협회 네, 회장. 맞아 회장님. 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유명 유튜버들은 정말 그 트래픽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깜짝 놀라서 3천만 원에 상당한 별풍선을 3천만 쐈다고 원에 해갖고. 상당하는 별풍선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뭐 정치 유튜버는 네. 5억의 저 기부금을 그냥 한 방에 받기도 했어요. 정말요? 엄청난 돈이 오가요. 그런데 오. 이제 문제는 이게 이 인플루언서 협회장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 못지않게 완전히 피라미드 구조라 네. 정말 뭐 우리가 최소한 뭐 20만 3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그 이상의 그것도 20만 30만이 있다고 그럼 엄청난 연봉을 버느냐 소득을 버느냐 그게 아니고 방법이 다르대요. 광고 수익이냐 별풍선처럼 네네. 이 아프리카 때 전통으로 별풍선이지 그렇죠.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돈을 보내주는 아, 게 이 있어요. 슈퍼 쪽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입 채널은 다양한 거예요. 혹은 자기가 PPL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유통을 너무 사행성을 조장한다, 소비를 맞습니다. 조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정주의가 네. 난무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저는 굉장히 이제 유튜브가 방관죄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브가 이제 광고비를 주는 알고리즘 자체가 구독자와 조회수예요. 네네. 그거 곱하기 뭘 하는 거거든요. 조회가 더 많이 그렇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가 있으면 이제 아주 안정적인 조회가 되기 때문에 구독자를 또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 좋아요도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에 그렇죠. 들어가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일종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함수값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좀 쉬운 협회에서. 말로 해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사행을 조장하지 네. 않고 예를 들면 욕하지 않고 뭐 사회적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왜냐하면 이제 댓글에 달리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댓글에 막 이제 욕하거나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그 댓글을 뭐 AI로 해서 긁어서 그것이 과다할 경우에는 이 광고비를 좀 이렇게 깎는다든지? 깎거나 아예 주지 않는 구조를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야 돼요.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렇죠. 근데 유튜브는 이걸 방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죠. 본인들과 유튜버 간에 45대 55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55를 벌어주면 유튜브는 자동으로 45를 갖는 거예요. 100만 원을 아하, 벌어주면. 그렇군요. 네, 그런 수익 구조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게 많아지면 좋은 거죠. 근데 광고주 입장에서는 욕하고 이런 사행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영상에 광고를 달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데 자동으로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광고주나 저희 협회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반드시. 이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유튜버가 반드시 좀 더 예를 들면 인센티브가 받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애들은 마이너스를 네네. 하게 하는 이런 어떤 광고비 책정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사실 협회 그러니까 유튜브를 믿기는 좀 힘드니까 유튜브에 이제 광고주도 그렇죠. 그 영상에 광고를 대주는 사람들을 그렇죠. 통해 갖고 뭔가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왜냐면 말씀이시죠? 자동으로 달리니까. 근데 네. 지금 이거는 AI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넣자는 얘기인데 네. 그게 예를 들면 정말 욕설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욕들을 금기어로 지정을 하면은 네네. 그건 돼요. 음. 근데 그것도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신고를 하면 그쵸. 차단하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재를 가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간다고요. 네네. 윤리위원회가 일종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신 사회적 함수값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위험해요. 그 기계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뭐 이저 극우 유튜브, 극좌 유튜브에서 그렇죠. 막 한다면 그 욕은 걸러낸다고 쳐요. 정치적인 주장을 네네. 하잖아요. 가짜 그럼 뉴스들. 이들에게는 가짜 뉴스 거르는 거는 어떻게 그걸 AI가 합니까? 그때 그쵸. 입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지 결국은. 근데 언젠간 될 팩트 거예요. 체커들이 네. 움직여야지. 워낙 기술이 막 나아지고 언젠간 있어서 되겠지만 네. 그 전에 당연히 내년 총선이 문제니까. 근데 제가 뭐 우파 지지자들은 지금 이 TV에서 하는 정치적 의견이 옳다. 반대자가 틀리다. 그 반대로 또 만약 좌쪽에서는 이 메시지가 옳고 저 메시지가 틀리다. 이거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맞아요. 거니까 네. 알고리즘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업자, 사업자는 개입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서 네. 당분간은 결국은 우리가 자정작용을 스스로 해야 되지 AI를 너무 믿기에는 과도적인 기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AI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를 다 믿기에는 조금 아직은 그렇죠. 예, 시기상조의 아직은 투박하죠.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게 항상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결국엔 표현의 앞으로는. 자유 영역을 이거를 네. 침해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정보 이제 유튜브- 소비자가 네. 싸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지금 신고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센터들을 계속 네네. 이용해야죠. 시사 쪽이나 그러니까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튜브가 결국은 이제 미디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사 쪽이나 이런 유튜버들은 예를 들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수 채널을 보면 보수 채널만 예를 들면 추천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추천을 하죠. 이어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적어도 네이버나 다음의 댓글은 논쟁이 있어요. 그나마. 뭔가 이게 뭔가 좋은 나쁜 게 있는데 네네. 유튜버의 댓글을 보면 거의 이제 일색이에요. 일반적인. 일색.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알고리즘 구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호를 찾아가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 구조는 갈등을 조장하는 네.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네.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유튜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저널리즘 리터러시 관련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유튜브와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뭐 오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은 왔다라는 그렇죠. 것은 확실해 맞습니다. 보입니다. 네, 금요일 두 분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책임 뉴스 시간에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현성 상지대 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예,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주민 스포츠 시간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10분 뉴욕 양키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LA 다저스 그리고 뉴욕 양키스 이번에 3연전은 미리 보는 월드 시리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주민스포츠에서 한번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김동훈 기자, 전 메이저리그 해설위원 이델리 이성무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내일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한글 이름 류현진 그 달고 마운드에 나온다. 한글 이름으로 이렇게 새기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수 노조하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공동 기획한 건데요. 네. 이제 그 플레이어스 위크엔드라고 뭐 올해만 한 건 아니고 그 전에도 했는데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류현진 선수가 몬스터 자신의 별명이죠. 예, 그렇게 쓰고 나왔는데 내일은 처음으로 류현진이라고 한글 이름을 한글로? 예, 유니폼에 새기고. 아, 정말요? 예. 오, 되게 뜻깊어 보이는데요. 한글 이름으로 이렇게 LA 다저스 그 유니폼에 새기고 나온다. 근데 이 가격이 되게 입장표가 높다고 들었어요. 사실 메이저리그 저도 이제 경기 많이 옛날에 네. 미국 살 때 가봤는데 한국보다 좀 비싼 편이긴 해요. 근데 얼마 정도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나요? 지금 이 경기 가장 싼 티켓이 $100가 훨씬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메이저리그는 팀과 또 요일과 그렇죠. 또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중요도에 따라서 네네. 입장권을 굉장히 다양하게 팔거든요. 네. 그런데 양키스와 다저스 간의 어떤 역사적인 라이벌 간의 대결이다 그렇죠. 보니까 또 쉽게 볼 수 없는 경기거든요. 몇 년 만에 그렇죠. 한 번씩 보는 경기다 보니까 뭐 가장 이 외야석 꼭대기 자리가 뭐 $100가 훨씬 넘고 내야석 오, 자리는 진짜 뭐 비싸네. 몇백 달러. 아마 이거는 이 미국은 또 이 리셀이라 그래서 네네. 이게 또 안표는 아니지만 어떤 재판매가 굉장히 또 맞아요. 활성화돼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티켓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옛날에 그 페네이 파크에 가고 경기 볼 때 페네이 파크가 좀 비싸요, 표값이. 네. 이게 시설도 좀 작고 그리고 예. 약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때도 굉장히 비싼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한 60불, 70불 정도 하고 물론 이제 10년 전이긴 합니다만 생각이 좀 나는데. 제일 오래된 구장인데요. 예. 리글리 파크하고. 그렇죠. 예. 리글리도 리글리 비싼 필드가 편이었고 리글리 필드가 좀 그렇죠. 쌌어요. 근데 예. 페네이보다는. 예.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렇게 쉽게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메리칸 리그하고 내셔널 리그가 이제 갈라져 있고 그리고 LA 다저스는 내셔널 리그에 속해 있고 양키스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리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터리그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시즌이 아니면은 사실 두 팀이 경기하는 거를 포스트 시즌 아니면 보기가 힘들기 그렇죠. 때문이죠.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메이저리그 팀이 네. 1998년에 템파베이하고 애리조나가 생기면서 30개 팀이 됐죠. 네. 그러면서 내셔널리그 15개 팀,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 그리고 서부, 중부, 동부 5개 팀씩.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내셔널리그의 서부지구 팀은 아메리칸 리그의 서부, 동부, 중부하고 1년씩 맞붙기 때문에 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팀인 LA 다저스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인 뉴욕 양키스와 붙으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만에 이번에 맞대결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갖고 지난번에 푸올 선수, 예. 푸올 선수가 그 정말 오랜만에 그 세인트루이스 경기장을 가고 경기할 때 막 그 옛날 팬들이 다 막 응원해주고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좀 감동적인 예. 근데 그런 광경이 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온 거야? 그러니까 오랜만에 온 거라고 이제 묻는 분들도 이제 주변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내셔널리그고 아메리칸 리그고 이렇게 갈라져 있고 또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갈라져 있지만 사실은 LA 다저스가 원래 뉴욕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 다저스. 예. 예, 1950년대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라고 예전에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조금 설명을 좀 네. 그러니까 다저스가 원래는 브루클린이 연고였고요. 뉴욕에. 그렇죠. 네. 이제 양키스는 브롱스라 그러죠. 브롱스 더 이제 같은 뉴욕을 연고로 하는 진짜 정말로 치열한 라이벌이었는데 네. 또 그냥 라이벌이 아니라 월드 시리즈에서 정말 많이 붙었어요. 몇 번이나 붙었나요? 그러니까 브루클린 다저스 시절과 또 뉴욕 양키스 시절에 이 두 팀이 7번이나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었습니다. 아. 그런데 팀이 별로 없었으니까 또 그때는. 뭐 그 당시에도 그랬고 또 두 팀이 또 워낙 또 잘했고요. 네, 잘했어. 그런데 네, 맞아요. 6번을 양키스가 우승하고 네. 한 번밖에 브루클린 다저스가 이기질 못했어요. 1955년.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제키 로빈슨이 이 맞아요.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라를 상대로 네. 전설적인 홈스틸 그게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 바깥에 동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어쨌든 브루클린 다저스 입장에서는 뉴욕 양키스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역사적인 높은 벽
또 어떤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거죠. 네네. 반면 이제 양키스는 조금 이제 낮게 보는 게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브루클린 다저스가 이제 LA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네. 두 팀 간의 라이벌 의식이 또 조금 옅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4차례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으면서 2번씩 우승을 주고받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조금 덧붙이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뉴욕 연고에 있을 때 또 한 팀이 있죠. 뉴욕 자이언츠. 자이언츠. 그러니까 뉴욕 자이언츠하고 LA 다저스하고 그러니까 뉴욕 브루클린 다저스하고 두 팀이 동부 연고로 74년을 으렁거렸는데 그 당시에 구단주들이 서부로 똑같이 옮겨요. 자이언츠가 먼저 갔나요? 동시에 갔어요. 동시에 갔나요? 동시에 가서 서부에서 74년, 동부에서 74년, 서부 와서 또 61년 동안 라이벌 대결을 펼치는데 같은 지구잖아요.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렇죠. 네. 그래서 LA 다저스의 진짜 라이벌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고. 왜냐하면 같은 지구이니까 그만큼 많이 대결을 하는데 네. 양키스는 희소성이 있잖아요. 다저스하고 그쵸. 그만큼 잘 안 붙기 때문에 네. 한번 붙었다 하면 또 난리가 나고요. 재작년에 월드 시리즈에서 사실 붙을 뻔했잖아요. 네. 근데 양키스가 이 휴스턴한테 맞아요.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앞서가다 4승 3패로 역전을 당했는데 그 바람에 안타까워한 분들도 많았죠.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교통이님이 미리 보는 월드 시리즈라니 가을 야구 어찌 될 줄 알고 그렇죠. 사실은 와일드카드 이 팀들이 되게 잘하기도 하고 포스트 시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그렇죠. 야구긴 한데 뭐 그런 것보다는 LA 다저스하고 또 뉴욕 양키스하고 워낙에 전통 있는 두 팀이었고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희소성이 있고 그래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류현진 선수가 뛰니까 그렇죠. 선발로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 더 붙이면은 이제 그렇게 11번이나 월드 시리즈에서 붙었던 팀인데 가장 최근에 월드 시리즈에 붙은 게 1981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붙냐면 무려 38년 만에 맞대결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관심이 있고요. 네네. 류현진 선수 지금 3년 전 첫 번째 선발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3년 전에 첫 번째 선발. 내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11시 10분이죠. 그렇군요. 양키스에서는 누가 나오나요? 예, 자완 투수에는 제임스 팩스턴이라는 네네네. 또 자완 투수가 나오는데요. 이 두 투수가 참 재밌는 게 류현진 선수는 이제 제구력, 변화구 이런 위주로 어떤 기교파 투수의 네네.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이 팩스턴은 평균 구속이 그러니까 빠른 공 평균 구속이 95마일 이상 던지는 153km. 그러니까 현재 메이저리그 좌완 선발 투수 가운데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기교파 투수의 최고 류현진 그리고 파워 피처 팩스턴 이 두 투수 이 좀 특성이 다른 좌투수 간의 맞대결 굉장히 이 점도 재밌게 네.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시애틀에서 올해 이제 양키스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완 파이어볼로인데 네네. 이 선수가 팔의 각도를 조금 조정하면서 강속구 투수로 거듭났거든요. 네. 근데 원래 제구력이 좀 안 좋았던 투수인데 그러면서 재작년부터 굉장히 좀 거듭났는데 공도 빠르지만 이 선수가 그 제2, 제3 구종이 커트하고 커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러네요. 투수고 양키스가 지금 그 선발진이 사실 좀 좋진 못해요. 네. 근데 뭐 평균 자책이 제2의 핵 같은 경우는 뭐 5점대고요. 보통 4점대 평균 자책인데 네네. 이 선수가 그나마 실질적인 에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말씀 하셔서 생각이 난 게 투수진이 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FA가 될 거고 그리고 양키스에서 새로 투수를 영입하려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지금 뒤지고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처음 진출할 때 가장 많이 비교됐던 선수가 데이비드 웰스 그리고 네. CC 사바시아예요. CC 사바시아. 이 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뉴욕 양키스 그쵸. 투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키스를 대표하는 정말 역사적인 투수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류현진도 왠지 양키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뭐 류현진 선수가 FA 자격 굉장히 좋은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네네. FA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많은 구단이 이제 돈 보따리를 싸들고 달려들 텐데 그렇게 되면 양키스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뭐 돈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양키스가 전혀 뒤지지 않는 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시나리오상 양키스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레드삭스도 눈독을 들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 지금 류현진 선수 같으면은 어느 팀이든 돈이 되면 다 데려갑니다. 네. 그렇군요. 양키스가 류현진한테 눈독 들인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양키스가 타선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발진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고 또 왼손 투수, 좌완 투수에게 상당히 매력을 느끼거든요. 팩선을 데려간 이유도 네네. 예, 좌완 파이어블로이기 때문에 데려갔는데 류현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좌완 기교파이기 때문에 또 더 매력을 느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류현진 선수가 좀 조심해야 되는 타자, 양키스 타자.
누가 있을까요? 지금 뭐 타선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양키스를 대표하는 선수라면은 뭐 지안카를로 스탠튼이라는 선수가 네. 있고요. 에런 저지라는 선수가 네네. 있는데 이 선수 워낙 엄청나게 홈런을 많이 치는 선수들인데 스탠턴은 부상이고요. 나오지 네. 못하고 저지는 작년 재작년에 정말 잘했는데 올 시즌에는 좀 부진해요. 좀 아팠죠. 다쳤죠. 네, 아프기도 예. 했었고 또 슬럼프 때문에 올 시즌은 예전만큼 활약을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제대로 못하는데도 지금 엄청나게 그래도 홈런을 잘해. 많이 때리고 있거든요. 뭐 글레이버 토레스라든지 네. DJ 리메이어라든지 뭐 이런 정말 이 빈자리를 메우는 훌륭한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이 두 자릿수 홈런을 친 선수가 양키스에만 1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타선에 나오는 선수 모든 선수가 언제든지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류현진 선수 더욱 좀 홈런에 대한 이런 대비를 하면서 신중하게 투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홈런을 대비해야 된다. 그 양키스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요. 앵카나시온도 지금 양키스잖아요. 네. 못 나오고 있죠. 네, 못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근데도 잘해. 예, 그리고 뭐 말씀하신 그 선수들 외에도 게리 산체스라든가 네. 또 루크 보이트 네. 이런 선수들도 뭐 20개 안팎에 이 산체스 같은 경우는 벌써 28개 치고 있고요. 네.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타선이 이 양대 리그 다 합해서 지금 1위잖아요. 양키스가 승률이.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오늘 LA 다저스가 1위고요. LA 다저스가 1위인가요? 양키스가 최근 4연패에 빠져 있어서 아, 그 점은 그게 약간 업데이트가 좀 안 됐구나. 약간 아메리칸 리그 1위인 건 맞고요. 예. 네네. 아메리칸 리그는 분명히 1위고 네, 네. 이 그렇군요. 다저스는 상승을 타고 있는데 그 양키스가 지금 4연패 빠지면서 물론 이제 아메리칸 리그 승률 1위는 지키고 있는데요. 조금 그 점은 류현진 선수가 조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도 이제 또 의견 보내주셨어요. 2693님 메이저리그 진짜 신기했던 게 선발로 커셔가 나오니까 LA 다저스 공경기 보러 가셨나 봐요. 그날은 티켓 값을 더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신기했어요. 저도 그게. 그리고 4708님 월드 시리즈 이야기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 저는 미네소타 트윈스 팬입니다. 예, 미네소타 트윈스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중부리그에서 우승팀이 조금 나왔으면 한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깐종 마늘님 뭐라 해도 최대 수혜자는 보라스 아닌가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요. 네,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뭐, 근데 사실 이제 류현진 선수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워낙에 뭐 내일 또 뛰어난 피칭을 보여준다면은 이제 FA로서도 굉장히 가치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건 저만 관심 있나요? 네, 싸이영. 싸이영상이죠. 싸이 영상. 현재 언론에서 좋은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오늘 그 싸이영상 경쟁자 네. 그 누구죠? 갑자기 죄송한 이름 까먹었는데 맥스 슈어저. 맥스 슈어저가 한 달 만에 복귀전을 치렀죠. 네. 근데 오늘 뭐 투구수 관리를 하긴 했지만 75개 던지면서 4이닝 동안 1실점 홈런도 하나 맞았고요. 그러면서 평균 자책이 이제 좀 그 안 좋아졌죠. 네. 근데 류현진 선수가 사실 지금 1점대 평균 자책 유지가 관건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 지금 12승을 거두고 있는데 남은 경기 등판이 한 6경기 정도거든요. 다 이긴다 해도 18승인데 보통 한 15승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렇다면 1점대 평균 자책 유지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인데, 근데 경쟁 투수들이요. 슈어저도 지금 오늘로서 이제 2.41 평균 자책점이. 네. 그러니까 마이크 소로카하고 같아졌어요. 소로카, 예. 브레이브스에 있는 선수죠. 2.41이죠. 네. 그리고 뭐 복병 스트라스버그라고 하는데 15승 거두고 있지만 평균 자책이 너무 나빠요. 3점대 후반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디그롬이 이제 뭐 싸이영상 경쟁 2위, 3위 거론되고 있는데 디그롬은 승수가 8승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평균 자책이 2.61이니까 가능성이 좀 류현진 선수가 높다라고 보시는 1점대 거죠? 평균 자책 이거 유지하면 저는 뭐 거의 그렇군요. 싸이영상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네. 그런데 전 싸이 영상 이런 기사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 보면 좀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싸이 영상도 결국 미국 야구 기자들이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건데 이 미국 야구 기자들이 그렇게 막 공정하지가 않아요. 아, 팔이 맞아요. 안으로 굽기도 네. 하고 네네. 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백인 선수들도 좋아하고 옛날에 페드로가 그래가지고 지토 받았을 때 맞아요. 화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 고향 선수들 좋아하고 그쵸. 챙기고 네. 후배들 챙기고 이런 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그런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싸이 영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거나 좀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네네. 그냥 편안하게 유현진 선수 잘 던지면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그냥 좀 가볍게 생각했으면 가볍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응원이나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네. 스트라스버그가 15승인데 남은 6, 네. 7경기에서 20승 달성하느냐. 만약에 스트라스버그 20승 넘으면 저는 오히려 미국 기자들이 스트라스버그에게 몰표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의 싸이영은 유현진이다라고 유현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섣부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간 내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미리 보는 월드 시리즈라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언론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뉴욕 양키스 1차전에 등판하는 류현진 선수 많은 응원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민 스포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김동훈 기자 그리고 이데일리의 이성묵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엔딩곡 골라봤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또 골랐는데 Imagine Dragons의 Bird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